징계에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부담스럽습니다. 깊이 있는 시각. 좀 풀어주시죠. 이게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이 새벽 4시가 넘어서 나왔습니다. 예. 어제 그 마지막 그 증인을 듣는 시간이 한 7시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서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4시에 결정이 나서 끝까지 뭐 TV나 혹은 유튜브를 보면서 결정의 순간을 기다렸던 분들은 다 끝까지 못 보고 또 잠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 반응은 상반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지금 비몽사몽간입니다만 잠을 못 자서. 예. 왜 2개월이야? 뭐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시죠. 뭐 어떤 분들은 야 13579 아니면 369 뭐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2개월은 또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 첫째, 중징계를 내리기에 부담스러운 앞서 이루어진 결정들. 법무부 감찰위원회 아무런 징계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시켰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인 거죠. 그래서 이 앞서의 이 두 개의 결정과 그동안의 여론의 흐름, 그다음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서 갑론을박을 계속했던 어떤 공방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검찰총장을 강압적으로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하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라는 게 작용을 했고 이것 때문에 어제 토론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 그리고 법원의 결정 그리고 이게 4일, 10일, 15일 이렇게 계속 미뤄지면서 여론은 점점 그 여권편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인 측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걸 봐서는 시간은 끌면 끌수록 여론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다. 일단 그게 이제 법원이 물론 그걸 확 틀은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만 또 하나의 문제는 법원이 징계위원회를 끝나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게 다시 정직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도 무효화시켜 주십시오. 집행 정지를 시켜 주십시오라고 또 요청을 할 경우 만약에 법원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이제 타격이 더 커지는 거죠. 징계를 추진했던 쪽에서는. 그러니까 법원이 정직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거 아니겠나라고 해서 그 수위를 정한 거죠. 감봉은 너무 약하고 해임이나 면직은 법원에서 검찰총장이 일을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하니까 그 중간쯤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감봉을 확 주면 될 걸 뭘 이렇게 고민했나라고 하는데 감봉은 좀 곤란한 것이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죠. 판사 사찰 의혹 문제,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가족 측근 비위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서울고검이나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거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걸 공수처로 넘길 수도 있고 또는 2개월간의 공수 정비를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할 시간도 벌어야 되고 권력기관의 개혁이나 수사 시스템 개편도 뭔가 검찰의 저항이 약해진 그 시기에 빨리 마무리를 짓는다면 2개월이든 3개월이든 필요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여권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수사,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그다음에 원전 경제성 평가 이런 것들도 검찰총장과 검찰총청 수뇌부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개입 없이 말끔하게 수사를 끝낼 시간을 벌려면 2개월 정도는 뭐 있어야겠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토론. 그런데 지금 징계를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6가지인데 그중에 한 4가지 정도가 이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견책이나 뭐 감봉은 아니기 때문에 중징계인데. 중징계죠. 이렇게 정직 2개월을 내리면서 그렇다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를 시키면서 징계위원회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해임을 안 갈 거면. 그럼 정치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양자한테 공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뭔가 또
상당히 좀 위험한 프레임입니다. 예. 꼭 양자가 책임져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휘권자로서 잘못한 사람을 야단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그건 징계위원회가 어지를 내리든 징계를 갖다 하고 됐던 어느 정도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으면 끝이지 예. 왜 예상했던 만큼 안 나왔냐. 장관한테 다시 책임을 돌리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 반대쪽에서는 사실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고 2달간 일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인 예. 사람은 많은 겁니다. 예.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어떤 큰 흐름을 좀 봐주십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돼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은 거는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미리 데려다 놓고 체육관에서 뽑고 했으니까. 그럼 그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를 이제 해체했단 말이죠. 그럴 때 대통령이 갖고 있던 권력들을 다 뿔뿔이 분산시켰는데 그 분산된 권력이 국민한테로 와야 이게 개혁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청와대라는 절대 권력을 해체하고 그걸 다 국민 통제 또는 문민 통제 속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셔야죠. 그런 점에서 검찰을 놓고 보면 검찰청법도 바꾸고 수사권도 조정하고 검찰의 일부 권력을 떼다가 공수처로 넘기고 해서 공수처도 출범하고 지금 뭐 진척을 이뤄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예. 그는 뭐 대통령 직선제 말씀하셨으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권력은 뭐 대통령이 뭐 거의 유일하다. 국민이 직접 뽑았으니까.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임명자죠. 예.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을 통한 대통령의 문민 통제를 받지 않겠다. 나는 뭐 부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랬을 때는 이번에 정직 2개월이 너무 약한 징계가 아니냐. 그래서 실망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은 앞으로는 갈등의 여지는 계속 남아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죠. 소송도 당연히 윤석열 총장 측에서 하겠지만 2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또 갈등이 안 생기겠느냐. 예. 그런 불씨는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결정을 내려버렸고 예. 그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행정법원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걸 뭐 사실 기다려야 됩니다. 통제하려는 법무부가 있고 저항하는 검찰이 있는데 이 갈등이 길어지면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고 그렇죠. 또 동반 사퇴해라 예, 이런 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예. 동반 사퇴시키는 거는 지금 정부의 성격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에도 동반 사퇴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로 헌법 소원이 넘어가 있고 법원에서 이번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또 다루게 되는데 예. 그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끌어내린다? 그건 이 정부의 성격상 그건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늦추는 것은 일단 지금 재판 진행을 하려고 하는 변호인 측의 이제 입장이고 그다음에 국민은 이번 파동에서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송구해야 하지 않고 죄송해야 하지 않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권력으로서의 검찰 그리고 예. 그 총수인 검찰총장의 모습을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 권력이 아니니까 국민들한테 죄송할 것도 없고 사과도 안 하고 그러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이제 국민한테 대신 유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검찰총장은 적어도 대통령한테 송구해야 될 거 아니냐.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내 지휘자는 법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야단을 맞든지 하면 그만이지 또 대통령한테 직접 죄송합니다. 예. 라고 하지도 않고 이 검찰총장과 검찰은 이 정도로 독립된 어떤 책임도 사과도 필요 없는 조직이냐. 정말 통제받지 않는 조직이구나.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문민 통제의 필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목격할 수 있었던 그런 파동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이 나왔습니다만은 예상보다는 좀 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징계위원회에서는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있다고 그건 혐의가 잘못했다고 있다고 본 거죠. 이야기한 거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그 룸사롱 접대 검사들이 사실 이런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국정감사장에서 윤 총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건들 중에 지금 한 번도 검찰 조직이나 윤 총장이나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짚어주시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을
그러면 누가 견제하느냐. 법무부 장관 또 대통령 견제를 못하면. 그래서 이제 공수처 설치가 예.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였지만 네. 사실은 징계 대상에 올라간 건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버티고 있던 검찰 조직도 이번에 사실상 징계위에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예. 스스로를 자성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대통령 장관에 이어서 검찰총장이나 검찰 조직도 기회를 보아서 사과의 뜻을 밝혀야 되는 게 옳다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인정한 사실만 놓고 봐도 검사는 청렴해서 술 대접을 받아도 대가성이 항상 없나? 예, 이거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대가성 없이 검사니까 술 대접을 그냥 하고 받아 마시고 가면 되는 거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 리도 없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판사 사찰 의혹은 전국 법관대표회에서 단체적인 결정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사법부가 정치적인 어떤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는 걸 걱정해서 이번에는 안 된다. 시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미룬 거지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 심각한 주제로 계속 다뤘던 거는 분명합니다. 예. 그럼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건이 벌어졌으면 검찰총장이 책임을 안 지려면 검찰청이 책임을 지든지 뭔가 사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 총장 개인으로 봐도 공직자가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인데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 중에 가족 2명이 엄청난 거액의 어떤 비리 의혹에 휘말려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일부는 혐의를 인정받고 이러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아무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기관의 책임자가 넘어가는 건 경우는 네. 없습니다. 네. 이런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징계가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그건 또 그렇지는 않은 게 그동안 검찰은 법무부를 거의 자기네랑 동격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도 검사가 하죠. 예. 그죠? 검사 출신이 하죠. 법무부 차관도 검사 출신이 합니다. 예. 고검장의 맨 끝 순서가 법무부 차관입니다. 서열상으로. 검찰국장도 하죠. 교정국장도 검사 출신이 하죠. 사실 법무부의 모든 간부 자리 중요한 거는 거의 다 검사 출신이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총장 징계가 법무부 장관에게서 나올 건덕지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 그동안은 그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 들어갔을 때는 검찰과 갈등은 없었고요. 조용했죠. 예, 편안했고. 예. 이제 처음으로 문민통제, 국민통제의 손에 들어가서 뭔가 비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무리하게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적하고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니까 사안이 커졌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사실 검찰총장이 징계에 올라갈 일이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인데, 뭐 기계적 중립 뭐 이런 걸 떠나서 보도량 자체로만 봤을 때는 윤석열 측을 대변하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쏟아졌다. 예.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에 취재를 나가 보면 기자들은 검사한테 나름대로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기자였는데 아무개 검사하고 친하다면 예. 제가 회사에서 부장이 되면 그 검사는 부장 검사가 되고 차장 검사가 됩니다. 같이 올라가겠죠. 예. 제가 국장이 되면 그 검사는 아마 고검장이나 검찰총장 후보가 되고 예. 제가 이제 뭐 전무 상무가 된다면 언론사에서 저쪽에서 그 커오던 검사는 사실상 장관 후보 아니면 정계에 진출해서 야당 여당의 고위직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딱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이 이게 기자와 검사 사이에 계속 엮이면서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지금 법조기자단 몇십 명의 문제가 아니라 예. 몇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카르텔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의 맨 위부터 아래까지 예, 검찰의 맨 위부터 아래까지가 촘촘하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함께 커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또 그러면 일각에서 비유하는 그 카르텔에 대해서 비유하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다. 어느 정도 맞는 겁니까 그러면? 악어와 악어새일 수 있지만은 또 악어 쪽에서 악어새한테 정보를 흘리면서 예.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과 환경을 조성하고 예. 서로가 공생하는 그런 관계인 건 분명한데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제가 역사는 흐른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해주셨던데 이게 홍수가 나면은 강물이 막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장자리에 보면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역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역류까지 포함해서 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 역사도 그렇습니다. 저항하고 안 내려가려고 난리를 치는 역류 반동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역사도 그 반동까지 포함해서 역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제 많이 왔습니다.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해임일 줄 알았는데 왜 정직에서 끝나냐. 나는 저 사람들이 이제 지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또는 지지했던 사람들끼리 뭐 이런 식으로 또 계산을 하면서 이걸 이제 저는 역사와 정의는 저울이 아닙니다. 예. 하나씩 무게를 재갖고 너는 함량 비달이야. 너는 안 되겠어. 너는 버리겠어.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아무튼 고달파도 어떤 반동이든 역류를 끌어안고 가는 것이 어떤 흐름이 정의이고 역사지 일일이 무게를 재서 저울에서 측량해가지고 야단치고 버리고 잘라내고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함께 예. 안고 가는 것이 역사와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역사는 흐르고 한 발씩 앞으로 나간다. 네. 예, 좋은 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예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복잡합니다만은 갑자기 K방역 예산이 1,200억이라고 예. 주호영 대표가 난리를 치면서 이제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뭐 안철수 대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6개월 전에 안철수 예. 대표가 했고 그 앞을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오보한 게 있더라고요. 네. 거기가 이제 기원이 세계일보 사설에도 썼던데?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걸 다시 따져보니까 딱 100억입니다. 예, 그 100억이 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00억이 왜 1,200억으로 바뀌었느냐 예. 그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많이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한 기자와 전화 연결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환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또 오늘 다시 1,000명대로 늘어난 것 같은데. 네. 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1,054명, 그리고 국외 유입 사례자는 2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뒤 가장 큰 규모인데요. 국내 신규 확진자 1,054명 가운데 757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예. 서울이 373명이고요. 경기가 320명, 그리고 인천이 64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북 75명, 부산 41명, 그리고 충남 35명, 경북 28명 등이고요.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는 678명 늘어서 총 11,883명이 됩니다. 위중증 환자는 21명 늘어서 226명이고요. 사망자는 12명 늘어서 누적 612명이 됐습니다. 예. 2.5단계로 거리두기를 상향을 했는데 효과는 아직 좀 나오고 있지 않고, 물론 뭐 검사 숫자를 많이 늘려서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문제는 병상 숫자도 한계에 다다랐다. 특히 중증 환자 병상은 거의 지금 남아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감염이 빠르게 퍼지면서 서울 지역 병상도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시 감염병 전담병원 병사 가동률은 85.7%입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을 대비해 시는 연말까지 278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그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78개 중에 77개가 운영 중입니다. 입원 가능한 병상은 1개뿐이고요. 예. 이번 주 안으로 2개 병상을 확보하고 연말까지는 18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로 좀 가보죠. 변상욱의 눈 코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조금 더 달아봅시다.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 6개 중에 4개는 인정이 됐죠. 그 가장 관건은 판사 사찰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인정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에 모두 6개 비위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추 장관이 제시한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그리고 채널 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수사 방해 등 총 6개인데요. 전날부터 17시간 넘게 이제 6개의 혐의를 8개로 나눠서 심의한 징계위는 4개의 혐의를 인정했고요. 2개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이유로 삼지 않는 불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네, 이런 징계위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 그리고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총 4가지인데, 앞서 이제 윤 총장 측이 공개한 총 9장 분량의 판사 사찰 문건인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에는 피고인 그리고 재판부 소속 법관, 지휘, 비고란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수사 관련 사건 4건과 공안수사 관련 1건, 그리고 기타 2건 등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윤석열 총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담당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21부에 대한 세평이 수집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럼 그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난 거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건하고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 사건 이거 이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났고 네. 또 징계 사유는 있으나 불문에 붙인 것은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또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결국 감찰 불응했던 건데 그 불문에 붙였다는 것은 징계 사유는 인정된던 거지 않습니까? 네, 징계 사유는 인정이 되지만 그 검사 징계법상 문제 삼지 않겠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불문에 붙이겠다라는 예. 내용을 밝혔습니다. 예, 4개는 인정이 됐고. 그런데 어느 보도를 봤더니 해임은 아예 논의가 안 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또 다른 보도에서는 4명 중 2명은 해임을 이야기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일단 정환종 징계위원장이 오늘 새벽에 이제 징계위원회가 끝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의견이 많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을 하다가 합의를 했다. 예. 정직 6개월부터 4개월. 처음엔 해임 얘기도 나왔었다. 양정에 대해 국민들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여러 보도에서 이제 징계위원회와 관련 내용들이 나왔지만 좀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징계위원회가 끝난 직후에 한 말이 가장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중요한 건 이제 남은 절차인데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제거하는 수순인데 오늘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갔죠? 네, 추 장관은 오후에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그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징계법상 징계 수위가 감봉 이상의 중징계일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제거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이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즉시 이제 윤 총장은 바로 예고한 대로 이제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 소송을 하겠다. 그러면은 오늘 만일 대통령이 제거를 하면 내일부터 출근을 못 하는 겁니까, 윤 총장은? 일단 대통령이 제거를 하는 시점부터 윤 총장의 그 직무가 이제 징계가 결정이 돼요. 징계가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게 아니라요. 예. 대통령이 제거를 한 이후에 이제 제가 내용이 윤 총장한테 도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예. 내일부터는 못 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그 서류가 도착을 한다면 내일부터는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던데 이유가 뭡니까? 이날 브리핑은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경찰법 개정안,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 데 따라 마련이 됐고요. 예. 오늘 이제 추미애 장관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예. 징계가 정직 2개월 나왔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아마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추측들을 일축하는 그런 브리핑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징계를 청구하고 그리고 징계 결과에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추미애 장관이 책임져야 될 내용은 지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원장과 진영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일단 박지원 국정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안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고 선언을 했고요. 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에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진영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수본 신설을 골자라는 이제 경찰법에 대해 동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 의지의 결실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합동 브리핑이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국정원, 또 법무부, 또 행정안전부, 법무부는 검찰의 어떤 개혁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또 네. 행정안전부는 경찰의 권력, 그러니까 국정원, 검찰, 경찰, 우리 사회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새 조직, 이 새 조직의 개혁을 앞장서겠다. 또 어느 정도는 개혁을 이뤄냈다. 그런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국정원에서는 앞으로 정치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떤 정부나 어떤 국정원장이나 늘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대공수사권도 이제 오늘 박지원 원장이 얘기한 걸 살펴보면 대공수사권도 정보수집과 수사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앴고 그리고 국가안보수사의 공백 엽조를 유관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향후에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면은 저희가 했던 그 걱정들은 조금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영 장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자치경찰제는 사실은 앞으로 조금 더 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제 밝힌 내용은 내년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긴 했는데요. 예. 후속 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시도와 시도 경찰청별로 자치경찰 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국수본 신설 그리고 개정된 경찰법 이야기하면서 역시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 또 이 국수본은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권리 보장, 인권 침해 방지 뭐 이런 인권에 또 중점을 뒀겠네요. 네, 오늘 이제 진영 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사건 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 남용 그리고 인권 침해 방지책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티 회장이 여권 정치인 상대 로비 의혹을 말한 건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김 전 회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그 정관인 이모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무조건 잡아라. 그러면 보석으로 나간다. 라면서 여권 정치인 의혹을 검찰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회유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변호사는 이제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 등장하는 인물로 현직 검사 3명과 함께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예. 근데 또 김봉현 전 회장이 녹취록이 더 남아있다 안 푼 녹취록이 네. 앞으로 풀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녹취록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보한 내용도 있는데요. 예. 지금 다른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저희도 그 녹취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지만 향후에 보도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봉현 씨가 이야기했던 뭐 검찰의 룸사롱 로비 같은 경우에는 사기꾼 말을 어떻게 믿느냐 했습니다만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녹취록이 나온다면 그것도 한번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 법무부나 그 검찰에서 이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 아마 더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앞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징계 수위를 놓고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정직 2개월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여러 가지 이제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춰보면 그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양정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뭐 검사에 대한 징계나 징계 수위 사례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음주 한 번 한 것으로도 해임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징계 사유에 비춰보면 이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가벼운 징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양정과 상관없이 이 징계 결정을 무겁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결국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라고 부적격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겸허하게 이러한 어떤 징계위원회 결정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자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미 좀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자진 사퇴하라 하지 마라라고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분명하게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막 뭐 소송을 한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고위공직자로서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를 생각하기 전에 국민에 대한 좀 도리를 생각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을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전직 검찰총장들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만 하더라도 다 사표 썼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스탠스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는데요. 과거에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징계를 하거나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본인의 예. 직을 걸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지휘와 관련되어서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예. 너무나 뭐 많은 것들이 있어서 말하긴 어렵지만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김봉혁 씨가 10월경에 옥중 편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 술접대 의혹하고 야당 정치인의 알선수재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기꾼의 말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다 허위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고 예. 윤석열 총장도 어떻게 김봉현의 말을 믿고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지난주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검사 술접대 의혹 사실로 드러났고 또 야당 정치인은 2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일부 범죄가 소명됐다라는 그런 취지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수사 결과 마지막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되지만 예. 적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적절했고 제대로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는 정직 2개월이 적절한 수준의 징계가 아니다. 너무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야당 의원들은 뭐 상식 바뀌다, 사적 보복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야당 의원들의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야당 의원들은 해임 처분을 했으면 꿰맞추기 결론을 내린 거다. 또 추미애 장관의 의사를 받들어서 징계위원들이 꼭두가치처럼 움직였다라는 이런 비판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지금 징계위원회가 했던 여러 가지 징계위원회 절차라든가 결론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심도 있게 장시간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절차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공무원도 이렇게까지 많은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징계위원회 이런 거 결론이 나면 하루 만에 그냥 한두 시간 만에 심의해가지고 서류상으로 몇 마디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료 송부한 것이 그치지 않고 열람 복사까지 허용하면서 감찰 기록도 열람하게 해주고 복사하기에 민감한 서류 같은 경우에는 메모해가지고 가지고 충분하게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징계를 했다라고 평가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야당인 정의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고요. 다만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혹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예. 윤석열 총장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줄곧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추미애 장관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작 1년 전에 임명되면서 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과제,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약속했던 여러 가지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도 저는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의 모습을 검찰개혁으로서의 여러 가지 수행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선택적 수사와 편향된 정치 수사 이런 것에만 열을 올리면서 정말 적기에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실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런 책임을 지는 공직자로서의 도리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뭐 예를 들면 감찰 결과 중대한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에 총장에 대해서 업무 배제를 하고 징계위원회 해부를 했는데 이게 며칠 계속 미뤄지면서 해임이나 면직이 나오지 않고 정직 2개월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혼란한 상황을 야기시킨 거는 추 장관이 아니냐. 그러면 어떤 추 장관의 책임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정의당에서 지적하는 일부 이제 양비론 같은 주장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이게 갈등의 본질 이면을 저희가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징계 심의 기일이 연기되고 이랬던 것은 절차적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적 절차적 권리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확보해주고 실질적으로 징계 대상자인 윤석열 총장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혼란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보면 징계라고 하는 게 인사권의 하나로 평가를 해서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다 오더 내려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징계를 했는데 아마 조직에 계신 분들 다 잘 알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 징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예 하지 않고 정말 징계위원들이 독립되게 토론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했다라는 점에서 징계 결정을 저희가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6개 혐의 중에서 이제 4개가 입증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판사 사찰 의혹 혐의 아니겠어요? 근데 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검찰총장 징계를 떠나서 나중에 수사나 혹은 재판을 갔을 때 법적으로 밝혀낼 부분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지금 판사 사찰 문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검사가 할 수 없는 직무에 해당되는 내용을 수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범죄 정보라든가 공소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였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나 판사가 어떤 비의 사실이 있다라거나 무리를 일으킨 법관이라든가 아니면 판사의 인적 관계 또는 판사가 대학 시절에 시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모은 것 자체가 직무상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것이고 그리고 모을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침해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근데 서울고검 감찰부에 배당됐단 말이에요. 윤 총장이 지시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최근에 룸사롱 접대 사건도 봤듯이 자신들 식구인 검사 빼내기 중에서 n분의 1 해서 3만 원 모자라게 해서 기소 안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건도 수사가 지지부진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더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이걸 결국에는 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은 왜 이런 세평 정보를 수집을 했느냐, 이 문건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단서가 될 만한 오늘 진술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한때 대검에서 보좌를 했던 신재철 검찰국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검찰이 잘하는 언론 플레이 있잖아요. 이것을 살살 언론에 흘려가지고 외부로 압박해가지고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된 목적이나 이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게 결국 그겁니다. 검사들의 여러 가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그 사찰과 관련된 것들은 다 기소까지 해놓고 자기들이 한 것은 범죄가 안 된다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으니까 황당하다.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 결론 나왔었죠. 김봉현 씨가 10월에 옥중 편지를 통해 가지고 검사 술접대 의혹 그리고 야당 정치인이 2억 원을 받고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도 다 제기했는데 그때 언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 언론들 김봉현 말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사기꾼 말이니까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하고 예. 국민의힘도 결국에는 그랬었죠.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말을 믿고 뭐 수사질을 하냐, 수사 배제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다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라임 또 김봉현 씨 이야기 나왔으니까 의원님께서 그 법사위 질문 때인가요? 그 라임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 문계기 수사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라임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예. 옵티머스도 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예. 이게 라임 의혹이 뭐 권력형 비리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 권력형 일부 권력자들이 연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결론들을 보게 되면 검찰 게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수부 수사가 변호사로 나와가지고 이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술접대를 한 것도 그냥 그 김영란법으로 술접대한 게 저는 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라임 김봉현 씨가 술접대를 한 이유가 그냥 술접대한 게 아니라 나중에 라임 수사를 대비해서 술을 접대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 그 자리에서 이 중에 한 명이 라임 수사를 맡게 될 것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뻔히 그 목적과 이런 이유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 이게 저는 심각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나 청탁으로 수사하지 않고 김영란법으로 했으니까 이건 문제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뭐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혹시? 공수처가 빠르게 출범하면 기소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공수처 출범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도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뭐 1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월 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18일 날 첫 회의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검증을 마쳤고 추천이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추천위가 다시 의결을 한다라고 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뭐 한 5표 정도를 이미 얻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 차례 투표에서. 그래서 만약 그 일정에 따르면 1월 정도에는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1월 정도 출범이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그 부분은 지켜보죠.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7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2월에 접어들면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면서 결국 K방역이 잘못된 거 아니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정말 K방역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닌지 40여 년간 전염병과 보건환경 부분을 연구해 오신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000명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이 추세를 뭐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힘들죠. 예. 전문가들도 쉽지가 않은데요. 예, 제가 쭉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이런 추세가 800명에서 1,000명 왔다 갔다 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이보다 계속해서 또 증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고요. 예, 이 추세가 정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하락 추세로 가서 800명, 700명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현재에서는 조금 낮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이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는 반영이 되어서 아마 조금 더 하락 추세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추세를 하는 것 중요한 게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요.
이게 이제 1 이하로 떨어져야만 이제 이게 추세가 이제 내려가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한 1.3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떨어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진자 숫자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했던 확진자를 추적하고 격리하고 또 신속한 검사를 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외국에서 흑찬했던 K 방역의 한계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수도권 2.5단계로 이제 올린 게 이제 일주일 좀 넘었죠. 예.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지적이 당연히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우리 K방역, 좁은 의미의 K방역은 이제 신속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 확진자를 역학조사를 해서, 접촉하거나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다시 이제, 우리가 나중에 확진자가 되면 격리 치료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 이 K방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잘 이게 소위 작동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그 숫자가 계속해서 많이 이제 늘어날 경우에는 이 작동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 한계선 되는 정도가 한 1,000명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하루에 우리가 3,000명 나온다 이러면 K 방역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지금이 그 기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K 방역 때문에 이나마 경제도 선방을 상당히 한 것이고 예. 국민들이 그런 데서 생활을 약간의 스트레스나 마스크를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럭저럭 외국에 비해서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편이죠. 예. 그래서 너무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예. 네. 그 센터장님이 코로나 전쟁 인간과 인간의 싸움 이런 책을 쓰셨던데 거기를 보면은 코로나19 사태를 키운 핵심 원인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가짜 정보에 휘둘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 것 같고요. 방금 폄하 말씀하셨는데 그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그 K 방역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유럽이나 미주나 다른 대륙에 비하면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올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외국하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수십 배 내지 예. 혹은 100배, 200배 많은 곳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일부 이제 공격하고 있는 쪽은 그래도 지금까지 최근 지금 정책 추세가 지금까지는 최고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지금까지는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있던 것이 왜 지금 갑자기 늘어났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인데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사회의 어떤 분열이나 갈등을 일으킬 만큼 비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신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도 한다고 하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정부가 준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이제 야당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현재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정부가 이제 4,400만 명분의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4,400만 분 코로나 백신 확보한 게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중에 이제 1,000만 명분만 선구매 확보한 것은 아니고 선구매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우리 3,400만 명분은 계약조차도 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거 보면 올 연말 내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모더나하고 화이자 쪽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계약을 맺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은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부분도 비판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국력을 모아서 빨리 백신을 확보하는 그런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재갑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성구매 관련이나 또 예산을, 만들어내는 거나 법적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쉽게 움직일 수가 없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많은 백신의 신종 플루 때 국산 백신 개발하고 충분한 양 쌓아놨더니 국정감사장에서 질책하고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징계받았더라. 그러면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의견 동의하십니까?
예, 신종플루 때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전직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이제 이 백신 구매하는 데는 우리 질병관리청이나 이쪽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라든지 다른 이제 또 국회라든지 막 관여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상황하고 그래서 과거에 신종플루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문제하고를 바로 연결시켜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 신종플루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 중요도하고 지금 저 코로나19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종플루 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저 변명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은 우리가 100년 만에 온 그런 이 감염병이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또 국민하고 소통하는 뭐 실패했더라도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끝으로요. 정부와 시민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 우리가 K-방역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세계에서 모범 국가라고 이제 하는 것도 결국 이 실은 그 뒤에 있는 힘은 국민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뭐 1년 가까이 힘드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만은 그래도 좀 더 인내하시고 서로 또 격려하시고 이렇게 필요 있고 정부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감염병 때문에 유족이 되신 분들이나 또 이 실제로 감염이 되신 분들 또 정신적 고통을 겪으시는 분, 또 경제적 고통을 심각하게 겪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두루두루 좀 살피고 또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이었습니다. 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입니다. 먼저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번엔 3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는 뉴스 앵커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영진입니다. 지난주에 왜 안 했죠, 저희가? 안 그래도 댓글에도 오늘 하는 날이다 막 이렇게 써 있었는데 예. 왜 안 했을까? 무슨 일이?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일정의 좀 변화로 인해서 예, 우리 담당 PD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서 굳이 약간 필요 좀 없는데. 굳이 우리 둘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라도 좀 불렀으면 더 그러니까. 풍성한 얘기가 됐을 것 예.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필요해서 남은 겁니다. 예. 네, 제가 남고 싶어서 어떻게든 사정하고 우리 PD님 다리 붙잡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누구 하나 안 나와도 그냥 하죠.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날인 만큼 문자는 윤석열 또 추미애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중간중간에 또 두 분 환영하고 응원하는 문자가 또 왔습니다. 1068님 스포츠 측면 승부 기다리다가 눈이랑 목이랑 다 빠져버렸어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얼른 집어넣으시고요. 네. 예. 9832님 측면 승부 기다리다가 살 빠졌어요. 다이어트 프로네요. 여성분들 측면 승부 기다려보세요. 이런 의견. 우리 살이 기억 빠지- 아나운서 팬이 굉장히 많아서. 예. 아니, 최영진 아나운서 편 아닌가요? 저는 아니 아니에요. 이 1068하고 9832 두 분께서 거의 다 쓰셨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분.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당히 심각한데 두 분 어떻게 방콕하면서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가장 불편한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촬영이라든지 일정이 취소되죠, 자꾸. 이제 취소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행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9시 넘어서 일이 끝나면 어디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네. 음. 근데 좀 비염이 좀 심한 편이긴 한데 이 추운 날 마스크를 이제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예. 이거 어떤 이게 좀 이렇게 따뜻한 공기를 계속 맞는 그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기 환자도 많이 줄었다 평소보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네. 최영진 아나운서는 원래 행사가 많이 없잖아요. 왜 그러세요?
저 굉장히 행사 많은 아나운서인데 네. 다 취소가 됐고 네. 요즘은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네. 좋네요. 예. 네. 딱 제가 2권 지금 빨리 읽어야 되겠다 생각 드는 게 예. 영원한 라이벌 예. 하지 말까요? 우리 이동영 작가가 쓴 책을 좀 빨리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책이 30세 가까이 팔린 책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엄청나네요. 네. 네, 저에게 많은 인세를 안겨다 준 책이죠. 바람이 불면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는 어느 정도 나간대요? 그거는 한 7, 8세 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대단하십니다. 고맙고요. 예.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한 해를 한번 2주에 걸쳐서 정리해보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가 스포츠에 끼친 영향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올해 초에 유행이 시작이 되면서 시즌 중인 이제 겨울 스포츠는 파행을 맞았고요. 시즌을 기다리고 있던 여름 스포츠는 개막이 뭐 미뤄지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2020년에 열릴 예정이었던 대대적인 스포츠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의 행사도 많이 끊겼는데요. 자,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이 1년 뒤로 미뤄진 것이 가장 큰 이슈였지 않나 싶어요. 이게 1944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올림픽이 취소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어떤 이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내년에 7월 23일에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이제 잠잠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어쨌든 그 참가국들의 항의가 있고 반발이 있다면은 또다시 연기가 되거나 혹은 취소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연기가 되는 거는 이제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 번 예. 연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연기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예선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내년 초부터 예선전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직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7월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질까? 일본 정부로서는 또 엄청난 돈을 이미 썼는데 네. 아마 고심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전에 호사카이주 교수 좀 물어보고 왔는데 예. 일본은 무조건 할 것이다. 그 토마스 바 IOC 위원장도 일본을 최근에 방문을 했고 일본이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돈도 많이 썼지만 IOC 쪽에 돈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강행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올림픽에 또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미뤄졌으니까 나이 제한도 한 살 미뤄서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잘 예. 모르시네요. 네.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그 방송 사고를 낼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그 우리 K리그에서 뛰었던 세르비아 출신 선수 네. 이 졸리 본명은 이제 졸탄 사본데요. 예.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올림픽 축구 대표팀들은 나이가 한 살씩 다 미뤄졌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런데 방금 또 정진 아나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은 올림픽을 강행하겠다. 근데 이 코로나19 확산 초반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비판받았죠. 예, 맞습니다. 그 올림픽 선수촌장이 이런 말을 했죠. 덥고 습한 일본의 장마가 이 코로나19를 모두 해결해 줄 것이다. 지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요. 정말 그 소위 우리가 그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 약간 거의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었고 예. 아니 현실을 직시를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뭐 비판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좀 하셨지만 일본이 올림픽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쩐이거든요. 돈이죠. 네, 돈. 이게 왜냐면은 여기에 투자한 비용, 이제 뭐 올림픽장이라든지 이게 뭐 선수들을 위해서 한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쓴 게 있고 일단은 1년을 연기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3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메꿔야 되는 게 지금 일본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강행할 것이다. 일본은 강행할 것이다. 예, 뭐 선수들의 참가는 뭐 국가나 이제 선수들 개인의 본인의 뜻에 맞추겠지만 예, 그런 입장입니다. 만일 일본이 강행하면 우리 두 아나운서는 어떻게 갑니까 보러? 저는 안 가요. 예. 왜냐면은 뭐 코로나19 중계하라 그러면
가겠죠? 그럼 돈 주는데. 얼마 가격 보고 하겠습니다. 예. 안 가겠다. 예, 저는 안 갑니다. 예. 저는 선수였으면 가요. 중계했어도 갑니다. 진짜요? 방송인이기 때문에. 근데 관람은 못 갈 것 같아요. 예. 어렵다. 관광이나 관람은 어렵다. 어렵습니다. 예. 저는 그때 상황 봐서 명쾌한 답입니다. 그때 코로나 상황을 봐서 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이 아니라고 해도 그럼 갈 의향은 좀 있으신 거예요? 예, 뭐 그러시군요. 예, 4년 만에 한 번 열리는 대회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네. 예. 근데 또 이거는 또 방사능 문제도 있어서 방사능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쉽지 않네요. 예, 제가 그 코로나 플러스 그 방사능을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아하.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특히 야구 경기가 펼쳐지는 곳은 또 후쿠시마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요, 지금 성화 봉송이 내년 3월 25일에 시작을 한다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일단은. 발표를 했는데 그 성화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후쿠시마 그 제이빌리지 내 전시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곳과 차로 30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성화봉송 첫 출발지로 이제 선택을 한 하기는. 것도 참 이제 이해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국내 대회들도 또 국내 리그도 역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 K리그와 프로 야구처럼 개막이 미뤄진 사례가 있었고 또 프로 농구와 배구처럼 리그 중간에 중단되거나 조기 종료된 그런 사례 등도 들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경우에는 시범 경기가 모두 취소가 됐고요. 예. 메이저리그 개막이 미뤄진 미국에 중계가 되면서 잠깐 KBO 인기가 올랐습니다. 잠깐. 예. 특히 NC는 그 노스캐롤라이나와 이니셜이 같다는 이유로 많은 팬을 또 끌어들이기도 했고 K리그도 개막이 연기가 됐었죠. 원래 2월 29일에 대구FC와 포항스틸러스의 개막전이 예정이 됐습니다만 당시에 또 대구 경북이 코로나19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홈 개막전 연기에 이어서 모든 리그 일정이 무기한 연기가 됐고요. 그렇게 미뤄지다가 5월 8일에 무관중 경기로 K리그가 개막되기도 했습니다. 예. 축구, 야구 얘기했고 농구, 배구는 뭐 겨울 스포츠인데 겨울에 지금 더 심해져서 뭐 당연히 무관중 경기. 그렇죠. 근데 이제 농구라든지 배구는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예. 예, 지난 시즌 이제 2019-2020 시즌 막판에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그때 직격탄을 한번 맞았었는데 2월부터 무관중 경기를 치르다가 3월 1일부터 리그 중단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구 부산 KT의 앨런 더햄이라는 이제 선수가 용병으로 뛰고 있었는데 이 선수는 코로나 너무 무섭다, 한국에 있기 무섭다라고 해서 미국으로 그냥 자진 퇴출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안전하다는 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당시에 뭐 가족들도 있고 하니 불안해서 떠났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선수 말고도 고양 오리온의 보리스 사보비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자진 퇴출을 했습니다. 세르비아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가 있어서 서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떠났었고 이렇게 용병 없이 뛰는 팀까지 나오게 됐던 거고요. 자, 배구도 마찬가지로 시즌 중에 무관중 경기로 이제 진행이 됐고 마찬가지로 또 외국인 용병이 코로나19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한국을 떠나는 상황도 배구에서도 발생했었습니다. 한국보다 더 나은 상황이 있는 국가가 잘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 여기가 날 텐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초반이라서 아마 좀 판단이 예. 잘 안 섰었나 봐요. 예. 예. 근데 그 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뭐 이강인이나 황희찬 선수들도 확진되고 하니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SNS 들어가 보니까 다행히도 회복이 돼서 예. 훈련에 들어갔고요. 황희찬 선수는 그 해당 소속팀 감독이 12월까지 연내는 좀 출전이 어려울 것 같다. 황희찬 선수 일주일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예. 그래서 아파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이게 뭐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네. 또 젊은 층에서는 확진 판정 받아도 고통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또 지난번 저희가 확진됐던 대학생과 인터뷰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 고통이 정도로, 예. 심할 정도 겪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예. 우리 젊은 분들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좀 덜 돌아다니시고. 좀 바깥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거나
뭐 이럴 예. 때 어쩔 수 없지만. 예.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바뀐 프로 스포츠 문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공통된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아무나 빨리 답하세요. 예. 일단은 저는 미디어 변화를 좀 꼽고 싶어요. 예. 흔히 중요한 경기 앞두고 미디어 데이라는 걸 하는데 저도 그 KFA 대한축구협회에 초청을 받아서 미디어 데이 사회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행사 많이 합니다, 저. 어필 한번 가네요. 랜선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구단의 감독과 뭐 선수들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뭐 입담 대결도 하고 했는데 랜선으로 다 진행하는데 유튜브 시청 인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뭐 각 구단이 이 유튜브 인구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주변에 축구 해설위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더 심화하면 할수록 구독자와 시청자 수가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늘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그게 첫 번째로 저는 꼽고 싶어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예. 김 아나운서. 저 얘기할 시간이 있나요? 20초 있어요? 20초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했나요? 예, 괜찮습니다.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자, 15초 남았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끝인사를 드릴까요? 예. 예. 다다음 주에 또 이렇게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올해가 이제 요거 말고 마지막이잖아요. 다다음 주가. 네. 예. 저희 시간 너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제작진이 못 믿나 봐요, 두 분을.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혁, 최영진 두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